요소랑 보조인자까지 설명을 한 거고, 오늘 내용은 효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효소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효소가 도와주는 대상. 자, 효소가 도와주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 기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효소는 정해져 있는 기질이 웬만하면 한 개야. 예외가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무조건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을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효소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특정한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제 물어볼 수 있어. 기질 특이성이라는 단어를 답으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 중에서는 왜 기질 특이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는 이 부위를 뭐라고 불렀었지? 활성 부위라고 했단 말이야. 활성 부위의 입체 구조가 기질과 딱 맞아야만 반응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질 특이성을 가지는 거예요. 기질의 입체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가 딱 맞아야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이렇게 효소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보면 효소랑 기질의 구조가 딱 맞아야만 결합을 한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쇠, 자물쇠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쇠, 자물쇠. 열쇠랑 자물쇠가 딱 맞아 떨어지듯이 맞아야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근데 점점 연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효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이렇게 생겼거든. 기질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랑 얘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효소하고 기질로 돼서 결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막 들어가니까 얘가 변화가 되면서 결국 맞춰서 결합을 하더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적합 모델. 맞춰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딱 맞아야만 반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비슷한 상태야. 딱 맞진 않아. 그런데 결합을 하면서 맞춰가면서 반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더라는 얘기야. 우리가 기질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열쇠, 자물쇠 모델 또는 열쇠, 자물쇠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유도 적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쇠, 자물쇠가 맞느냐, 유도 적합이 맞느냐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누가 맞는 게 아니라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질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열쇠, 자물쇠 모델과 유도 적합 모델이 있다. 이 단어도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기질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효소가 반응을 할 때 어떨 때는 반응 속도가 많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반응 속도가 좀만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거야. 효소가 얼마나 기능을 잘할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온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온도는 일반적으로 5도씨 이하가 되잖아.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합시다. 5도씨 이하가 되면 효소의 기능이 중단돼요. 그래서 5도씨 이하에서는 효소가 거의 반응하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뭐를 설명할 수 있냐? 위도적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온도가 너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분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유도적합은 서로 모양이 살짝 달랐어도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얘가 온도가 너무 낮아서 딱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데 맞춰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반응을 못해. 유도적합으로 기능하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효소 기능이 중단돼. 근데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정상화돼요. 내려가면 잠깐 중단되지만 올라가면 정상화되는 거라 비가역적인 건 아니야. 가역적이야. 이거 이해됐죠? 근데 5도에서 약 35도까지는 10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거의 2배씩 증가합니다. 5도보다는 15도가 2배, 15도보다 25도가 또 2배, 25도보다 35도가 또 2배. 그러면 5도에서 35도까지는 몇 배 증가하는 거야? 반응 속도가 8배나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 2배.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러다가 너무 높아져서 40도 이상이 돼버리면 효소가 이번에는 반응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변성돼버려요. 효소가 변성돼서 모양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변형이 깨져버리는 거야, 모양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개가 비가역적이야. 효소가 변성되면 비가역적이라 온도를 낮춰주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그럼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5도씨 미만에선 반응 거의 하지 않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하다가 40도가 넘어서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게 되는 반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뭐가 단백질이 온도에 열에 의해서 변성되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 보니 아예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온도가 영향을 주는 거고 당연히 온도랑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백질의 변성에 영향을 주는 거 pH가 맞지 않을 게 pH도 영향을 줘요. 자,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대부분의 효소들은 최적 pH가 7 근처예요. 최적 pH가 아주 특이한 애가 있어. pH가 엄청나진 하나 있지. 누구야? 위에서 작용하는 누구? 펩신. 펩신의 최적 pH는 얼마일까요? 2. 얘는 2에서는 산성에서는 작용을 잘하지만 중성이 되면 오히려 기능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pH에 따른 효소 활성을 봤을 때 아밀레이즈, 트립신, 수많은 효소들은 6에서 8 사이 중성 근처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특이한 pH를 가지고 있는 게 펩신이야. 얘는 pH 2일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성이나 염기성에서 변성돼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입에서 작용하던 아밀레이스가 위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아밀레이스는 성분이 단백질인데 위의 pH가 낮아서 변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효소의 특성으로 대답하시오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 주는 세 번째 요인 기질의 농도. 효소는 남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도와줄 사람이 많아야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지.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나는 막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좀밖에 없다? 그럼 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S, 기질의 농도예요. 기질을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효소가 도와주는 대상은 substance. 그래서 S라고 쓴 거야. 그렇다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기질의 농도가 너무 낮을 때는 당연히 반응 속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겠지. 효소의 반응 속도가. 근데 기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반응 속도를 보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옆에 있는 거를 그냥 10, 12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50이라고 하고 여기를 100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럼 여기일 때를 반응 속도가 절반일 때의 기질의 농도. 자, 이거는 S1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S2라고 할게요. 봅니다.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서 S1이 됐잖아. S1이 된 순간 반응 속도가 얼마가 됐어? 50이 됐어.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서 S2가 됐어? 그러면 반응 속도가 최고 속도 100이 됐어? 기질의 농도가 더 증가하면 도와줄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100보다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 뭔 소리야? 이번에는 효소가 가득 찬 거야. 효소가 기질 도와주고 효소가 기질 도와줘. 그러면 기질 도와주면 기질이 사라지면 또 다른 애 데려다 도와주고 또 다른 애 데려다 도와줄 건데 효소가 100개인데 기질이 100개를 넘어선 거야. 그러면 최고로 열심히 도와주고는 있지만 100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S1일 때 반응 속도가 50이다. S2일 때 반응 속도가 100이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저번에 이미 얘기했어요. 기질과 효소가 더해지면 이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 복합체라고 하고 여기서 반응이 끝나면 효소가 떨어져 나오고 생성물이 생긴다. 여기서 반응 속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얼마나 많으냐.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큰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S1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얼마다? 50이다. 그렇게 계산하세요. 자, S2일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 양이 얼마다? 100이다. 라고 계산하면 돼. 그러면 S1에서는 50이라는 거는 누가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야? 효소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야. 기질은 다 도움을 받고 있는데 효소가 남아 돌아가는 거야. S2가 됐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누가 남는 거야? 이제 기질이 남는 거야. 이 이후로는. 효소는 100개가 다 활성화돼 있어.
기질이 반응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효소 기질 반응 복합체의 양이 뭐를 의미한다?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모든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최고 속도일 때 모든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는 수치로 보자면 효소 중에 절반은 독립적으로 있고 절반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뭐가 된다? 일정해진다. 왜?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어느 한계까지는 기질의 농도에 비례. 그 이후로는 일정.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효소의 농도를 보게 되면 기질이 충분한 경우에 반응 속도는 효소의 농도에 비례. 효소의 농도에 비례. 다시 말하면 효소의 농도가 2였어. 근데 반응 속도가 50이었다고 치자. 최고 반응 속도가. 효소의 농도가 4가 되잖아. 그럼 최고 반응 속도 10으로 올라가요. 100으로 올라가요. 효소의 농도가 8이 되잖아. 최고 반응 속도 200으로 올라갈 수 있어. 무슨 얘기야? 2배가 늘어나면 반응 속도도 2배. 절반이 되면 반응 속도도 절반. 그래서 효소의 농도와 최고 반응 속도는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같은 효소야. 같은 효소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1번일 때는 최고 속도가 100이 되고 2번일 때는 최고 속도가 50이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1번일 때가 더 낮다? 절대로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를 사용했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효소를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는 건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효소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걸로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가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pH, 세 번째 기질의 농도, 네 번째가 효소의 농도. 이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이야. 근데 우리 몸에는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저해제라고 부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효소 작용의 저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소에서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니까 저해제 문제예요. 저는 글이 어렵게 나올 게 없는데 자, 저해제는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 아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저해제는 종류가 나누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방식은 이 저해제가 효소랑 결합을 해서 뭔가 저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저해 효과가 잠깐이냐 오래가느냐. 잠깐 저해하고 끝나는지 거의 계속 영구적으로 저해하는지에 따라서 저해 지속 시간에 따라 나누게 되면 저해 거기 써있죠? 저해 지속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해 기작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자, 저해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를 하면 가역적 저해제와 비가역적 저해제가 되겠죠? 자, 지속 시간에 따라 나누게 되면 가역적 저해제와 두 번째 비가역적 저해제로 나눌 수 있는데 가역적 저해제는 저해 효과가 일시적이야. 이런 거는 저해제 농도가 높을 때는 저해 효과가 있다가 저해제 농도가 낮아지면 저해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저해제가 많으면 높았다가 좀 이따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비가역적 저해제는 거의 반영구적.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길게 간다. 비가역적 저해제는 한 번부터 안 떨어져. 그럼 그 효소는 이제 못 쓰게 된다고 생각해요. 가역적은 일시적이라 저해제 농도가 높을 때는 저해를 막 잘하다가 저해 농도가 낮아지면 떨어져 나와. 그래서 기능을 못해. 근데 비가역적 저해제는 한 번 결합하면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저해가 돼. 그럼 그 효소는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지. 쓸모가 없는 그런 효소가 되는 거야. 대개가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저해제들은 다 가역적인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독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독성 물질들은 비가역적 저해제라고 이제 봐요. 예를 들면
세균의 세포벽 합성 효소가 있어요. 세균은 세포벽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배웠잖아. 페피도글리칸. 근데 세균의 세포벽 합성 효소를 저해하는 저해제가 있어. 그 저해제가 누구냐면 페니실린이라는 저해제예요. 페니실린이라는 저해제가 세균한테 들어가면 세포벽 합성 효소에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효소는 기능을 못 하겠지? 그래서 세포벽이 안 만들어지겠지? 조금만 물이 들어도 터져버려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는 저해 지속 시간에 따라 나옵니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게 아니라 저해 기작, 저해하는 방식이 뭐냐? 저해 방식, 저해 기작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해 기작에 따라 나누게 되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쟁적 저해제. 자, 경쟁적 저해제는 저해제가 경쟁한다는 거야. 그럼 저해제가 경쟁하는 거는 효소와 경쟁할까요? 기질과 경쟁할까요? 효소는 누구랑 경쟁하겠어? 기질과 경쟁해. 그럼 뭘 가지고 기질과 경쟁해? 활성 부위를 놓고 기질과 경쟁하는 거야. 기질이랑 달라붙으려고 하는데 지가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기질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경쟁적 저해제는 특징이 뭐가 돼야 되겠어? 기질과 생긴 모습이 비슷해야 돼. 그래서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서 얘는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저해제. 기질과 구조가 유사한 상태라 효소의 활성 부위에 얘가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효소가 있어. 기질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저해제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어차피 똑같아. 얘는 기질이야. 얘는 저해제야.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으니까 결합은 하는 거야. 얘는 결합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분해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애가 붙고 떨어져 나가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는 결합하잖아? 아무거나 아니라 딱 채워놓고만 있는 거야. 양이 많으면 채워놔. 그러다 지가 부족하면 떨어져 나가. 어쨌든 붙어서 기질과 결합할 기회를 지가 뺏어버리는 거야. 이게 경쟁적 저해제예요. 그래서 활성 부위를 두고 기질과 경쟁하는 저해제가 경쟁적 저해제인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기질하고 저해제가 양이 똑같아. 100개, 100개야. 그럼 이 자리에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1대1이겠지. 근데 기질의 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질이 한 10만 개가 되고 얘는 100개야. 그럼 누가 결합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기질이 결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지. 그럼 저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그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 저해 효과가 감소합니다.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해서 기질의 농도가 아주 많이 증가하잖아. 극증가해버리면 저해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기질의 농도, 여기가 반응 속도로 하면은 그림 그릴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게 정상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어떤 뭔가를 처리했더니 반응 시기, 반응 속도 국식이 이렇게 변했어. 자, 그리고 이거를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뭐를 처리했을 때를 얘기다?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얘기해. 최고 속도에 도달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데 정상일 때는 기질이 요만큼만 있으면 됐거든. 요만큼 있으면 최고 속도에 도달했단 말이야. 근데 저해제를 처리하니까 기질의 농도가 이만큼은 돼야 최고 속도에 도달하더라. 자, 다시 말하면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 최고 속도에 도달 가능. 다시 말하면 최고 속도는 불변. 최고 속도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질 농도가 증가한다.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기질의 농도만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으면 저해 효과를 줄일 수 있다.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고 속도는 불변이야. 어쨌든 도달할 수 있어. 100까지. 내가 100이라면 하지만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질의 농도를 필요로 한다. 이게 경쟁적 저해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경쟁적 저해제는 저해제지 효소가 아니잖아. 효소는 어쨌든 쓰고 있는 거야. 효소는 쓰고 있는데 효소가 더 잘 기능하느냐 더 못 기능하느냐 차이지 효소가 있고 없을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해도 활성화 에너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효소의 농도가 달라져도 활성화 에너지 안 변해요. 경쟁적 저해제 처리해도 활성화 에너지는 안 변하는 거야. 반응 속도가 변하는 거지 절대 활성화 에너지 안 변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경쟁적 저해제고 그러면 얘랑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어요.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제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기제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는 활성부에 결합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근데 어쨌든 효소랑 결합해야 무슨 저해를 하는지 할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저해를 할 거냐. 효소 중에 특이한 효소가 있어. 어떤 효소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어요. 얘 기제는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랑 결합하는 자리야? 활성부이지. 기제가 결합하는 활성부이야. 그런데 다른 곳에 입체 자리가 이렇게 있어. 이거는 다른 입체 자리라고 불러요. 활성부이 말고 다른 입체 자리. 그럼 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랑 결합해서 기능을 잘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생긴 저해제가 있습니다. 이 저해제가 다른 입체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하는 거야. 얘는 동그랗게 생겼고 얘는 네모나게 생겼잖아. 얘가 가서 결합을 해서 동그랗게 결합을 해. 그러면서 이 구조를 살살살살 바꿔.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변해버려. 얘 때문에 밀려가지고 원래 모습하고 다르게 이렇게 변해버려. 그럼 기질하고 결합을 해 못해? 못하는 거야. 다른 입체 자리에 결합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를 변형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기능을 못하게.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아까는 효소는 100개가 그대로 있어. 100개가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우니까 문제가 됐던 거라 기질을 많이 올리면 상관이 없었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질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10개 내지 20개가 저렇게 구조가 바뀌어서 아예 효소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럼 효소가 몇 개가 된 느낌이야? 80개나 90개가 된 효과예요. 그럼 효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잖아. 우리 아까 효소의 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응 속도, 최고 속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랬지. 그럼 얘는 최고 속도에 도달한다 못한다? 못해. 그리고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 효소의 양이 줄어든 거라서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저해제를 처리했더니 2번과 같은 모습이 나왔다. 자, 하얀색이 정상이라면 어쨌든 최고 속도에 도달한 1번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모습이고 2번처럼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거는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얘가 다른 입체 자리에 결합하는 거야. 다른 입체 자리에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효소의 활성 부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효소의 활성 부위가 달라진 거라서 기질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저해 효과는 불변. 저해 효과는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최고 속도를 뭐하는 최고 속도, 최고 반응 속도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는 거죠. 최고 반응 속도, 최고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경쟁적 저해제는 최고 속도 불변이었어. 어쨌든 최고 속도에 도달했거든. 얘는 최고 속도 불변, 아니 감소라고 봐야 돼. 마찬가지야.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써놓은 것처럼 저해 지속 시간에 따라서는 가역적, 비가역적, 가는 경쟁적 저해제, 거기에 기대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 감소라고 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예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나는 비가역적 저해제.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입체 부위, 이거를 알로스테릭 부위라고도 하는데 거기다 쓰세요. 다른 입체 구조. 다른 입체 자리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활성 부위의 구조가 변화돼서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얘는 기질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저해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그럼 이런 것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거기다 쓰세요. 물질 대사의 음성 피드백. 물질 대사의 음성 피드백. 물질 대사의 음성 피드백. 물질 대사의 음성 피드백.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물질이 변해서 B로 갑니다. B라는 물질이 변해서 C가 됩니다. C라는 물질이 변해서 D가 됐어요. 그러면 A가 변해서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됐으니까 얘가 최초의 반응물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최종 생성물이 될 거야. 그러면 A를 B로 바꾸는데 1번 효소 관여하고 B를 C로 바꾸는데 2번 효소, C를 D로 바꾸는 데는 3번 효소가 관여해서 D가 많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여기 만들어진 D가 갑자기 가서 1번에 대해서 1번 효소에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을 하는 거야. A 때문에 D가 만들어졌는데 D가 1번한테 가서 1번 효소에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을 하면 A가 B로 못 바뀔 거 아니야? 그럼 B가 C로 못 바뀌고 C가 D로 못 바뀌잖아. D를 만든 이유가 필요하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만들어낸 애가 많아지면 얘를 저해하느라고 이 반응이 줄어드니까 D의 농도도 점점 어떻게 돼 있어? 줄어들겠지. 일부는 가서 결합했지만 일부는 내 몸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을 거 아니야. 점점 농도가 줄어드니까 이 비경쟁력 저해제된 D가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면 다시 이 반응이 돌아서 D를 만들어. D가 많아지면 다시 또 결합해서 반응 잠깐 멈춰. 느낌상 여러분 배웠죠? 항상성에서 배웠던 거야? 음성 피드백. 근데 여러분이 항상성에서 배웠던 음성 피드백은 항상성의 음성 피드백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질 대사의 음성 피드백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포호흡 생각해 볼게요. 세포호흡 많이 들어봤죠? 세포호흡은 뭐를 분해해서 뭐를 만드는 거지? 뭐를 분해? 세포호흡. 누구를 분해해야 돼? 얘들아, 세포호흡. 누구를 분해해야 돼? 수아나, 누구 분해해야 돼? 그렇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마지막 누구를 얻는 거야? ATP. 봐봐.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얻는 게 세포호흡이야. 그 과정이 한 10대여섯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 거야. 그러면 최초에 누구를 분해하는 거야? 포도당을 분해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ATP야. 그러면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분해해서 엄청나게 ATP를 많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ATP 쓸 일이 별로 없지. ATP가 남아돌아. ATP가 남아돌면 얘가 비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해서 포도당 분해되는 세포 과정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비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심장박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ATP를 조금씩 쓰겠지. ATP를 쓰다 여기 떨어져 있던 ATP도 떨어져 나가. 그럼 다시 세포비 일어나. 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ATP를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ATP를 안 쓰면 여기를 저해. 그럼 나중에 포도당이 어떻게 되겠어? 남아돌겠지? 남아도는 포도당은 뭐가 되겠어? 지방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살이 찌겠지. 결국은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살찌는 이유가 이런 물질에서의 음성 피드백 때문이야. ATP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쓸 건데 뭐하러 만들어? 잠깐 쉬자. 쓸 때까지 쉬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화학 반응이 너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게 바로 저해제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해제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과도한 화학 반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해제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ATP가 비경쟁적 저해제를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1번 정상일 때와 2번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와 3번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와 4번 농도가 2분의 1일 때. 자, 이거는 하얀색은 정상입니다. 맞죠?
노란색은 비경쟁적 저해제 처리한 거죠? 자, 그 다음 빨간색은 둘 중에 하나야. 아니 뭐예요? 이거 경쟁적 저해제 처리한 거지? 얘는 둘 중에 하나야.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수도 있고 농도가 절반 이하의 그래프가 나와요. 왜? 50까지밖에 못 올라갔잖아. 얘는 원래 100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50까지밖에 못 올라갔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비경쟁적 저해제일 수도 있고 농도가 절반이어도 이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그렇다면 S1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전체 효소의 양분의 효소 기질 복합체의 양을 적으시오. 정상일 때 S1에서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농도가 2분의 1일 때 S1에서 전체 효소수분의 효소기질 복합체의 양을 적으시오. 몇 분의 몇? 구해보세요. 효소 전체 개수를 100으로 볼게요. 효소 전체 개수를 100으로 봤을 때 100분의 몇, 뭐 이런 식으로 얘는 50분의 몇 이렇게 되겠네. 한번 적어봐. 요거 구하는 문제가 돼요. 어려운 거. 내가 효소기질 복합체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볼게요. 정상은 100 중에 반응 속도 얼마야 지금? 100이네? 얘는 100분의 100. 경쟁적 저해제 전체적으로는 100인데 지금 반응 속도 얼마야? 80이네? 100분의 80. 비경쟁적 저해제 전체적으로 효소의 개수가 100개였는데 반응 속도 50이네? 100분의 50. 효소 농도가 2분의 1이래. 효소 농도는 그런 거야. 효소 농도 자체가 50이었어. 근데 뭐야? 최고 속도 도달했잖아. 50일 때는 최고 속도가 50이잖아. 그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분의 50이 되는 거야. 이거냐에 따라 비경쟁적 저해제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지 농도가 적어서 이렇게 됐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효소는 똑같이 100이었어. 이 세 개는. 근데 그 중에 얘는 100 도달했고 얘는 80이고 얘는 50인 거야. 하면 얘는 처음부터 농도가 50이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해석하더라도 50분의 최고 속도 지금 50에 도달해서 50분의 50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반응 속도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에 관한 얘기고, 자, 효소의 종류를 보면 효소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그 많은 물질 대사를 다 각각 다른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가 정말 많아서 옛날에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효소가 발견되면 뭐뭐 IN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펩신, 트립신, 트롬빈 이렇게 붙였는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효소 이름을 쉽게 붙이기로 했어. 어떻게 붙이려 했냐면 기질에다가 에이스를 붙이는 거야. 기질에다가 AS. 아밀로스, 녹말을 아밀로스라고 해요. 아밀로스를 분해하면 아밀레이스.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하면 펩티데이스. 그제? 리피드, 지질을 분해하면 라이페이스. 이렇게 아예 기질에다가 그냥 AS 붙이자. 또는 기능에다가 AS 붙이자. 기능이 만약에 탈탄산효소. 자, 탈탄산효소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효소를 말하는 거잖아. 탈탄산.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CO2가 카복시기를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탄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떼내는 효소는 D, 떼내니까 D, 카복실레이스. 카복시기를 떼내는 효소, D, 카복실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러면 효소를 크게 어떻게 나눌까? 기능에 따라 6가지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효소의 기능은 크게 6가지, 종류가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물의 도움을 받아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한다. 뭐겠어? 물을 넣어주고 분해한다? 물을 주면서 분해한다. 우리 배웠잖아. 무슨 분해? 물을 주면서 가수분해. 가수분해 효소.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은 가수분해 효소죠. 왜? 고분자 물질들이 전부 다 탈수 축합 반응으로 됐잖아. 그럼 얘네들을 분해할 때는 물을 주면서 분해해야 되겠지? 가수분해 효소. 두 번째,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수소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 뭐예요? 산화의 환원이야. 전자를 잃었어. 수소를 잃었어. 산화의 환원이야. 다음 단어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야. 잃어버리면 산화야. 잃어버리면 손해야. 그러니까 산화로 여기 손해, 산화. 자, 무조건 잃어버리면 산화야. 전자를 잃어도 산화, 수소를 잃어도 산화. 근데 받으면, 얻으면 환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물의 도움을 받아 이거는 가수분해 효소라면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한다. 뭐야? 산화 환원 효소. 탈수소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화 환원 효소겠죠? 어떤 분자에서 기능기 원자 하나가 아니라 원자 집단을 떼다 다른 데다 붙이는 거야. 아미노기 전체를 떼다가 다른 데다 주거나 인산기 전체를 떼다가 다른 데 주는 거 이런 거는 전이 효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질로부터 가수분해에 의하지 않고 어떤 기를 떼어내어 기질 분자에 이중결합을 남기거나 이중결합에 어떤 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떼내거나 어떤 물질을 붙이거나 떼내거나 기능은 반대지만 이름은 같이 쓰는 거야. 분해 부가 효소. 떼내면 분해 효소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가수분해랑은 다른 거야. 갖다 붙이면 부가 효소. 아까처럼 이산화탄소를 떼내면 CO2를 떼내는 탈탄산 요소잖아. 그러면 분해 요소가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붙이면 부가 요소가 되는 거라 분해 부가 요소 같이 쓰는 거야. 그다음 ATP 또는 유사한 물질로부터 인상기를 떼내면서 그 에너지로 누군가를 결합시키는 요소 합성 요소 또는 연결 요소라고도 불러요. 합성 요소 또는 연결 요소. 마지막 기질 분자의 분자식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분자의 구조를 바꾸는 데만 쓰인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는 거야. 과당을 갈락토스로 바꾸는 거야. 우리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랬지? 이성질체. 이성질체로 바꿔준 효소.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체로 바꿔준 효소는 이성질화 효소라고 불러요. 마지막 효소는 이성질화 효소. 자, 그래서 효소 내용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우리 뒤쪽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6, 17, 18, 19, 20, 5문제 풀어볼게요. 16번에서 2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16번에서 20번까지.
풀었어요? 봅시다. 16번 실수 많이 합니다. 16번 답 기억해요. 지금 C2가 EC1이 아니라 EC2가 C1이지. 그죠? C2가 농도가 더 낮은 거야. EC2가 C1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렸고, B에서는 효소기질 복합체가 최대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죠? 효소기질 복합체가 반응 속도랑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효소기질 복합체가 최대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기억. 다음 17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A, 2번이 C, 3번이 B. 그래서 S1일 때 1과 2에서 기질과 결합한 X분의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X의 수는 1번에서는 50분의 50. 100개 중에서 반응 속도가 50이라는 거는 50은 기질하고 결합하고 50은 기질하고 결합 안 했다는 얘기야. 50분의 50이야. 그런데 2번에서는 원래가 50이었거든. 25분의 25. 반응 속도가 25잖아. 근데 원래 농도도 50,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분의 25. 그럼 50분의 50이나 25분의 25나 값이 같은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18번에서는 3의 결과가 B라고 이미 나왔어. 그럼 얘는 뭐냐면 정상적이면서 농도가 절반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이면서 농도가 2배인 1번이 A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은 4, 농도가 2배가 돼야 돼. 반면에 C는 B에서 경쟁적 저해제 처리했을 때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C는 농도는 2, 그리고 저해제 중에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야. 그래서 1번이 A, 2번이 C, 3번이 B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기억은 4고 니은은 2다. 일단은 맞았습니다. 이거 봐. 초기 반응 속도가 50이라고 결정 났지? 반응 속도는 뭘 의미한다? 효소기질 복합체를 의미한다.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가 50이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효소기질 복합체 농도는 같은 거지. 전체 효소분의 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효소기질 복합체 양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효소기질 복합체 양은 뭐랑 똑같다? 반응 속도랑 똑같다. 그러니까 전부 다 50, 50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2번은 C를 말하는 겁니다. 농도는 절반,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한 거야. 그런데 S1하고 S2가잖아. S2에서는 어쨌든 최고 속도에 도달했지. 최고 속도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S2에서는 X의 총수가 50이라면 저해제와 결합한 X의 수는 0개라는 얘기예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50분의 0이야. 근데 S1에서는 원래대로라면 B가 정상이라서 반응 속도가 한 35 정도는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한 20 정도밖에 안 났잖아, 반응 속도가. 그러면 15개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30개가 결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응 속도가 한 25 정도로 줄었다. 그거는 한 10개 정도가 저해제랑 결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50분의 15 또는 50분의 10분의 하고 50분의 0을 비교하는 거라 S1일 때가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거. 자, 19번째 실수 굉장히 잘해요. 이 그래프 잘 해석하세요. 세로축이 먼저 봐야 됩니다. 세로축 뭐야? 생성물의 총량이야. 생성물. 반응 속도가 아니야. 반응 속도가 일정해졌으면 최고 반응 속도에서 일정해진 거야. 근데 생성물의 총량이 일정해졌다. 반응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생성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반응 끝이야. 0. 그러니까 답은 니은만 들어가야 돼요. 디귿 절대로 안 돼요. 왜? 효소 A일 때는 어쨌든 생성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생성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효소 2A는 생성물의 총량이 변화없어. 반응 속도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더 큰 거야? A일 때가 더 큰 거야. 뭐가 중요하다?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생성물의 총량인지 반응 속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고요. 자, 20번은 기억 니은이죠. X는 조효소에서 X가 단백질이라고 이미 써있어. 조효소는 절대로 단백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근데 잠깐 쉬었다가 여기 세포막과 효소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